네. 안녕하세요. 304 목요포럼 윤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김성목입니다. 네, 공순주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 매주 한 번씩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의혹이란 타이틀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선원만 구조한 해경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야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선원만 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서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또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신 고상현님께서 만드신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보죠. 사람이 나오야 뭐 건질 거 아니에요. 다 나와야죠. 안 나왔냐요. 몇백 명 실었다는데 막 사람이 뭐 얼른 나와야 되는데 뭐 사람이 안 나와요. 아니 왜 사람이 안 나오냐고. 지금 저 물속에 다 반도 된게 생겼겠어. 제가 형님 반 들어갔는데 반 더 들어갔는데 물속에 지금 현실에 다 갇혀있지.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 어디 있습니까? 현장이라고 사고 현장. 사고 현장에 다른 승객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바로 혹시 이탈한 상황 들었습니까? 와있어. 옆에 와있는데 헬기로만 고조하고 사람이 안 떠나와. 내가 다해 너무 하는데요. 사람이 왜 안 나오지? 사람 몇 명 보고 말고 또 저 형님 저기서 나올 수가 없지. 저렇게 되면 다 들어갔는데 완전 잠수지. 어디로 일어나오겠어. 배는 다 들어가지.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와야지. 지금 씨가 배는 다 들어갔는데 사람이 뭐 400명인지 뭐 사람 몇 명 나오다가 없더라고. 어째 못 나올까? 못 나온다는데. 못 나오고 있으니까 깎아보네. 배는 다 들어갔지 뭐. 이제 저기서 어떻게 저 뭐냐 응에서 삼도로 잘려갖고 들어가서 고조해내기 전에 틀렸지. 네. 아분다 넘어가버려요. 넘어가운데요. 선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사진으로 좀 찍어주십시오. 알았어. 바깥으로 하지마. 내 들어가버려. 손질길 없이 뚝 들어가네. 내 들어가버려. 뒤에서 들어가볼게요. 그들 가까이 하지마요. This is Hostar Witness. The passenger ship Seawall now sinking. You can 사람 몇 명 구워도 못하고 저 큰 배가 쭉 물에 잠수해버리네요. 이 큰일 났구만요. 더 이상 안 깔아앉고서 완전히 들어가겠어요. 진짜 들어가버려. 아니,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거 뭐 다 시키겠대요. 사람 그 헬기로 몇 명 구하고 나머지 싹 들어갔지. 어떻게 달아 나오겠어요. 아이고, 사람이가 한쪽에 멀리 가요. 사람이 다 죽어 나왔어. 죽겠구만. 아이고. 순식간에, 아이고, 보조도 못하고 들어가고만 해. 배가 끼워져 있으면 구명조끼 입혀서 싹 사람을 빠쳐버려야지. 물로다가 이 잔장에 모으는 거죠.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보네. 가버렸나 들어가버려. 니 애미 씨발 사람도 못 보고. 그냥 원해. 사람 몇 명 보고 말았겠어. 이 환장이 죽겠네. 들어가버려. 에이 니네 씨발. 한 사람, 이거, 500명 죽었고, 500명은 몇 명 보고 다 죽네. 가버려. 들어가버려. 네, 이거 다시 한 3년 만에 보는 영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님? 저게 너무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시잖아요. 수백 명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배
뒤집어졌는데 네. 네, 그러면서 분노하시죠? 네.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만 분노하지 않았죠. 네, 그쵸. 예, 성목님은요, 본인이 거기에 있었고, 민간 어선에 의해서 구출되신 거잖아요. 네. 예,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상을? 뭐 당시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민들이 그쵸. 구조하려고 되게 애쓰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어느 영상에서도 해경들이 애쓰는 모습은 볼 수 없었거든요. 그쵸. 네, 예. 그리고 현장에서도조차 해경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네. 어민들의 모습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뭐 해경이나 그 구조 세력들 어민들 말고의 어떤 행동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저는 왜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처음에 세월호 참사 당시엔 해경이 참 침착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공무원 조직들이니까 뭔가 체계가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언론 통제를 받아서 잘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이 어민 음성하고 봤는데 그게 당연한 행동이었던 거죠. 막 욕을 막 쌍욕을 막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창기에는 네. 뭐 여론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뭐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못 먼저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출을 돕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뿐이거든요. 내가 살고자 도망가고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 하나 먼저 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네. 차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를 위한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네. 그 모습들이 되게 싫어서 영웅처럼 막 호도하고 막 뭔가를 막 해주는 것 같이라는 네. 그런 모습들 속에 그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시민 한 명 한 명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혹시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든지 왜 비행기 그 영화도 떨어지는데 봤었죠. 네. 그리고 또 타이타닉도 물론 그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품백화점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때 열흘 지나고 2주까지도 생존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삼풍백화점도 그렇죠. 구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뭐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냥 막연하게 철거를 위해서 진행하다가 구조자가 발견된 게 아니라 그렇죠. 구조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는 단 한 명도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네, 제가 이집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홍해에서 1,500명 탄 배가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래도 적도 지역에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근데 불이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막 1,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이 넘게 죽은 상황에서 제가 이집트를 도착했어요. 뭔가 특종 기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집트를 놀러 갔는데 하필 홍해에 갔는데 그 전날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도 시신이 엄청 많이 실려와가지고 냄새 엄청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유가족도 다 와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도 20일차까지도 생존자가 나왔어요. 뗏목을 타고 나온다든지 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야말로 과적이었거든요. 사람이 1,000명이 탈 수 없는 배였어요. 세월호와 유사한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꽉 차서 오는 상태여서 더 많이 그랬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세월호 초반에 열흘 정도까지는 있을 거야. 반드시 없는 거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결론은 세계 역사 유례상 처음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주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세월호 침몰 시작하면서부터 구조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겠죠. 최초에 네. 최후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그들을 선원만 구조한 해경.
입니다. 예. 일단 첫째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는 게 처벌받은 사람이 1, 2, 3정 정장, 김경일 정장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왜 1, 2, 3정만 기소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관련돼서 2014년도 10월 20일 날 광주지원에서 법제사법위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시 이제 서기호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질문을 광주지검 검사장 변찬우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왜 1, 2, 3정 혼자만의 잘못이냐. 위에 이제 목포해경소도 있고 비롯한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26명 관계 기관의 비위 자료만 통보를 하고 기소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거냐.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변찬우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장 지휘관이 가서 책임을 가지고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장 책임자인 1, 2, 3정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보고를 받았던 그 위에 어떤 간부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이런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조차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근거가 혹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서기호 의원이. 네. 네, 그러니까 변찬우가 현장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상층이라고 하면 목포해경서장이나 그 서해청장 그렇죠. 이런 이제 공무원들이 될 텐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고. 대답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이 워낙 긴급하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1, 2, 3정조차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던 거지. 고의는 아니다. 그때 체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시스템, 컨트롤 타워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원래 위에서 먼저 옷 벗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의견이 참 분분한데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밝혀진 게 없으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이 분분한데 충분히 알고 있었다예요. 예, 순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멀티큐브부터 멀티 TV부터 어쨌든 보고를 안 받았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지난 저희 방송에서 네. 1, 2, 3정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실에 보고하잖아요. 그쵸. 사람 없다. 구명볼 하나도 안 나왔다. 계속 침몰하고 있다. 다 보고할 거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고하는 내용은 저번 방송에서 했었고. 네. 그리고 이 이유가 2014년 10월 21일이면 6개월 지난 후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직도 국민들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맞아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원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자료로만 봐도 충분히 보고가 되고 그 보고를 위해서 되게 노력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술서라든가 여러 그 문건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확인도 했지만 더 드러날까봐 빨리 그럴 수도 결론을 있죠. 낸 거 예.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네.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만일 회사를 다니면 팀에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팀장이 잘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안녕 미안해 너희들은 네 책임을 모두 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난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전방위적인 은폐예요.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당시 팀장이 박근혜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은폐, 비리 이렇게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잘 못한다. 그래서 뭐든 범죄라는 것을 붙여야 한다라는 동감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극악한 범죄인 건데 그런 그 김경일 경장도 네. 받은
그 네, 형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3년 처벌받고 해경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네. 이제 요런 검사들이 그때도 수사를 해서 김경일 장장 1명 처벌했고 그 검사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그래요. 그 기소한 이유가 네, 몰랐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은 네. 네. 그거는 몰라도 범죄. 그렇죠. 몰라도 당연히 범죄여야 몰라도 범죄죠. 하는데 네. 그걸로 다 면죄부를. 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해경이 콕 집어서 선언만 구했는가? 말고 또 반전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선원들이 신분을 밝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오늘은 역시 선원들도 이제 그 조타실을 구조했던 게 있고 기관부 선원들을 구조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기관부 선원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월호 침몰 현장에 1, 2, 3정이 이제 도착을 해서 9시 38분에 최초로 이제 단정을 보내요. 3층으로. 그 넓은 이제 140m가 넘는 세월호에 한 점을 찍고 쭉 직진을 해서 기관부 선원 있는 데서 이제 태워오는데 거기서 이제 5명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9시 40분쯤에 이영래 경사를 태워서 3명의 해경이 가서 이제 나머지 기관부 선원들을 이제 구조를 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일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 1, 2, 3정이 2번 간 거잖아요. 네, 한번 네, 네.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출발한 거면 그렇죠. 그러면 더 여지가 많죠. 네, 네.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선원들의 목포 해경서와 검찰의 진술서. 네. 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목포 해경서에서 진술한 강원식 1항사가 이제 그 답변한 게 경비정에서 구조될 당시에 피의자나 다른 승무원들이 경찰관에게 세월호 승무원이라고 알려줬냐고 질문을 하니까 강원식이 경비정 해경 직원들이 경비정이 위험하니까 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1, 2, 3정 좀 탔어요. 네. 탄 상태에서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선원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후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강원식이 1, 2, 3정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이제 구조 15명가량 이제 사람이 함께 있다가 1, 2, 3정에서 구조된 선원들을 모아놓고 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자기가 잘 안다 해서 삼천구함으로 그때 이제 가잖아요. 강원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삼천구함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 네. 이제 이양사 김명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 2, 3정으로 배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선원이냐 해경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쵸. 선원이냐라고 물어봐서 선원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어디로 자기네들을 선원들을 모아놓고 어디로 보낼 것인지 상의를 하다가 진도 쪽으로 이제 데려갔다고 하면서 도착하기 전에 강원식 일항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큰 배로 옮겨 탔는데 역시 그 사람들 다 선원들만 모아놓고 배 누가 제일 잘 알아 니네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해경이. 네. 그래서 강원식이 갔다라고 진술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진술서에서는 배 타자마자 작업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쵸. 작업복 입고 있어서 배에 탔을 때 해경이 다 선원이죠? 라고 물어봐서 해경 조타실에서 일일이 다 선원인지 여부까지 체크를 했다. 그러니까 1, 2, 3정 조타실에서 선원인지 다 여부까지 일일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해경들이 진술을 했고 강원식에도 다른 이제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경한테 선원이라고 그래서 경비정에서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세월호에 이제 돌아가는 경비정에서 탄체로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줬다니까 처음에 1, 2, 3정이 선원 구조한 탑승객들을 태우다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이제 배로 옮겨 태우거든요. 그때 자기 선원이라고. 그래서 1, 2, 3정에 남았다고 그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또 이제 여러 차례 김명호 같은 경우에도 1, 2, 3정 승선한 후에 선원이라고 신분 밝혔고 모두 다 선원이 맞지요라고 또 역시 먼저 물어봐서 맞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게 있고 근데 조타실에서 네. 구조 끝난 다음에 조타실에 있었는데 해경 중에서 누군가가 저 안에 사람이 많겠죠? 라고 물어봤대요. 김영호한테. 그러니까 네 그럴 겁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게 있고 그 무렵에 더 문제는 해경이 선원들에게 직책하고 주소 성명 등을 물어봐서 일일이 다 기재까지 했다는 거. 기재까지 했다. 그래서 예. 저 세월호 이항사라고 해서 얘기까지 해줬다고 진술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강원식 같은 경우에도 승선회 역시 선원이냐고 이제 다 물어봤어요. 얘네들 진술은 해경이 먼저 다 선원이죠라고 또 물어보기도 했고 나 선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실 이수진 사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트를 타고 1, 2, 3정으로 이제 옮겨 탔잖아요. 그때
경찰관이 이제 경비함을 이제 올려주면서 옷을 보더니 선원이십니까? 네, 그래서 경비함에 있는 경찰관한테 다 기관부 직원이다라고 밝혔다. 그쵸. 네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게 있고, 그 박경남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1, 2, 3 중에 승선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먼저 해경이 물어봐서 선언이다라고 밝혔다. 타자마자 선언임을 밝혔다. 그래서 그 3기관사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여자니까 위에 서 있지 말고 밑에 내려가서 구조한 이제 학생들 그때 왜 모퍼 덮어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좀 도와주라고 내려가서 그래서 승객들 케어까지 밑에 해경 지시로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물도 주고 그걸 이제 진술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신분을 밝힌 거고 네. 명확하게 해경들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또 선원을 찾지 않은 해경이라고 또 우리 아니 찾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성문님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여러 감사원이나 검찰 진술서들을 종합한 건데요. 또 특히 이거는 한 달쯤 넘었을 때, 바로 넘었을 때, 2014년 5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예 절망과 울부짖음과 우리 정말 숨도 쉴 수 없었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 1, 2, 3정 해경들이 한 얘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거는 김경희 정장이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문답서 같은데요. 예,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다들 진술서. 예.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네. 귀하가 세월호 사고 해점에 도착한 9시 30분부터 세월호가 뒤집히는 10시 25분까지 세월호의 선원을 한 번이라도 찾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김경일이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선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고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전념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한 가지, 네. 긴박한 상황이었대요. 제가 봤을 땐 제일 한가한 상황이었는데, 예, 또 전혀 보면. 뛰어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긴박했나? 두근거렸나? 갑자기 쏟아 나올까봐? 그리고 또 긴박하다고 얘기해요. 뒷장에. 1, 2, 3정, 네. 당시 상황이,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승객이라고 생각했었어도, 네. 선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시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선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1, 2, 3정 해경들이 이제 그 해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해대가 뭐지? 해양대학교를 해양대학교. 이제 졸업한 사람들인데, 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군복무를 하자고 대체복무라고 해서 원양어선을 타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배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타실에는 일반 승객들이 갈 수 없는 장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해경들이에요. 근데 조타실에서 이제 구하면서 승객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조타실에는 선원의 옷을 입은 뭔가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 13명의 해경들이 모두 경황이 없어서 단 한 명도 선원을 안 찾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전에 지금 말했다시피 선원임을 다 확인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네, 그렇죠. 6개월 이전이네요. 5월 달이니까 네, 들키지 맞아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무 긴박해서, 또 TRS 상황실에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성문 씨? 예. 일단 그러니까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영호는 유리창을 깨고 승객을 구조한 후 해경 조타실에 가 있으니까 해경 중 누군가가 저 안에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라고 해서 제가 예 그럴 겁니다 라고 하였고, 해경이 선원들에게 직책, 주소, 성명을 물어 자신이 세월호 2등 항해사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네. 피의자는 계속하여 조타실에 있었다면서 승조원들이 선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계속 조타실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몇 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와서 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제가 TRS로 상황실에 내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원 신분을 묻고 직책을 묻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한 사람은 선원인지 승객인지 모릅니다. 보고한 사실이 맞나요? 일단은 직책을 묻고 하지 않았답니다. 네, 그 연달아서 그냥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뒤에 이제 이영래 팀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지금 질문을 하죠. 네. 네. 선원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선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조타실에 나온 사람이 선원인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해경으로서 기본적인 의심이 아닙니까?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습니다. 평소 통제구역인 조타실을 승객들이 어떻게 알고 조타실을 통하여 퇴선을 했다는 것입니까? 또 대답이 없습니다. 네. 네. 심지어 진수리는 3등 항해사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네. 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큼은 네라고 얘기합니다. 해대를 나왔거든요. 네. 아, 이거 웃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받고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너 뭐라고 대답하기가 정말 난감한 상황. 이것도 자기가 재받을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그 묵비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묵비권 행사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 항해사가 조타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선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반전 아닌가요,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서운 게, 이거는 진술서에 불과해요. 이게 우리가 증거 자료로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진술서가 몇십만 건, 막 이렇게 막 종이가 막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사실로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벌써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세월호를 몰라요.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 마치 지금 대학생들이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어땠는지 모르듯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듯이 그런데 이 자료가 남아서 나중에 세월호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대로 믿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네. 그 수많은 진술을 받고 수많은 진술에 동일하게 아니면 더 말을 하지 않는 이런 네.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알려진다면 네. 이건 역사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촛불이 정말 사라지는 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해양교통사고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 읽다 보면 순주님도 진짜 고생이 많은 게 어느 순간 피곤해진다거나 어느 순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진술서 계속 한 3일 읽잖아요. 그러면 그랬었구나 네가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건데 거짓말이지 이렇게 안 됐고 잘못 걸리면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5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아까 기소는 왜 1, 2, 3정만 했을까? 그건 10월 달에 있었던 네네, 일이면 맞아요. 요걸 또 안 읽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수사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이었는데 진술서 하나를 더 읽어드리면 이제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는 성명하고 직책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1, 2, 3정 그러니까요. 조사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들 제대로 다 구했는지 명단 체크한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 직책하고 이름하고 주소까지 다 일일이 다 적었다라는 거. 근데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기관장 박기호가 검찰 이제 조사 받았을 때 조타실에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물었대요. 세월호 직원분 혹시 있냐고.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박기호가 내가 기관장이다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아보라고 해서 전화를 바꿔줬대 자기한테. 조타실에서 받았는데 당시 듣기에는 저에게 전화를 바꿔준 분이 상대방이 상당히 경어를 썼던 것 같다. 그래서 높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전화한 이제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던 것보다 직책이 좀 있는 사람이 같더라.
해경이라고 이제 진술을 한 게 있고 거기서 박교가 이제 그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러니까 전화를 113종 조타실에서 이렇게 바꿔준 사람이 운동을 좀 했던 사람처럼 이제 목이 좀 작고 어깨가 처지지 않고 뭐 일직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키가 또 뭐 그닥 크지 않고 신체적인 특징에 대략 기억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너무 이제 그 명확한 게 대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박기호를 네. 세워놓고 113정 해경 애들이랑 누구였냐? 니한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해경인 줄 알고 지휘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서 그게 누구 전화인지도 아니 몰라요. 그것도 참 저는 궁금한데 누가 과연 선언하고 통화를 했을까도 궁금한데 일단 그거에 대한 진술은 없고 그래서 대량은 그 113장의 부정장인 김종인이라고 이제 그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넘어가요. 근데 이걸 대질신문을 안 했어요. 대지신문 검찰이. 안 했죠. 대지신문 하면 바로 눈빛에서 다 나올 텐데. 근데 검찰이 그냥 안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냥 확인을 안 했어요. 아니, 적어도 아니 이 정도면은 사진 하나만 보여줘도 충분히 누구가 통화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걸 전달했고 내용들이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체크리스트 한 장만 있어도 사실 그죠? 그거 있어도 또 뭐 아니라 그럴 거야. 아마도. 예. 이런 와중에 기다리면서 그 선원들이 한 것들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 기관실 선원들이 9시부터 이제 모여요. 해쳐 모여요. 기관실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숙소 있는데 앞에 쭉 이제 모여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경 단정을 기다리면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박성용 조기수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7명이 이제 약 30분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탑승기들을 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30분을 그냥 7명에서 쭉 해서 손 잡고 이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관장이 해경 구조선이 왔다고 해서 나가자고 해서 이제 나간 상황에서 구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질문이 뭐냐면 9시 40분경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38분 그 고무단장이 도착했을 때죠. 기관장이 갑판 출입물 쪽으로 걸어 나가서 밖을 살펴보더니 해경 구조선이 왔으니 손잡고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모두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수진 3기관사 진술 같은 경우 배 좌연 쪽으로 더 기울었는데 침실 좌연 쪽에 있는 출입문을 기관장님께서 열어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무슨 상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 기관장님이 직원들의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배의 기울기를 보고 있었다. 그것도 3층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침몰하고 있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영준 조기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러면 기관부 선원들이 침실 통로에서 기울임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냐라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최초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계속 서서 선박 좌연측으로 배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웃긴 건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저희들은 중심을 잡으면서 통로 쪽 핸드레일을 잡고 계속 버티고만 있었다고. 기울어지고 있는 배에서. 그다음 또 이제 그 박성용 조기수 같은 경우에 그 출입문 밖에 계속 살펴봤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서 그 이영재 조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이 통로에서 계속 울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기울어지는 배에서. 그래서 겁을 많이 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수진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불안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기관장 박규호가 답답했는지 담배를 피우고 저희는 아무 말도 없이 벽에 기대서 그냥 서 있었다고 30분 동안. 맥주 마시지 않았었어요? 서 있었다고 그냥. 네. 그리고 배가 기울어져서 언제 배가 전복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7명의 기관부 선원들이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뭐 대화 같은 거 없었냐고.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다가 배가 계속 기우니까 기관장이 말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딴 데로 갈 수 없으니 밑으로 한번
이렇게 기울고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고 그 정확히 이전에 만나서 거기서 딱 포인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답답해서 담배 피고 가보고 이런 거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수진 같은 경우 역시 30분 동안 그냥 또 서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박기호 기관장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밖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자연 갑판으로 나가서 출입문을 열고 전영준 조기장과 함께 기간부 선실 복도에서 밖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지네. 7명이서 대기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기관실 얘기도 이제 하고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더 특이한 건 구명단장이 오지 않으면 이대로 우린 죽는다. 근데 구명단장이 온다는 걸 얘네는 지금 모르고 있을 때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헬기 또 27분에 도착했잖아요. 그쵸. 몰라요. 구명 단정이 올지 헬기가 내려와서 그 항공 구조사들이 그쵸. 구조될지를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그 시간에 구명 단정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명 단정이 오지 않으면 이대로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3층에 모여 있었다. 근데 더 웃긴 건 얘네들이 이렇게 막 심각하게 울면서 침묵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명조끼까지 다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 누구도 122에 신고를 안 해요. 휴대폰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쵸. 근데 누구도 혜경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또 혜경한테 신고는 했냐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자기네들은. 그러면 누군가 하나 신고를 할 만하잖아요. 급하니까. 근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고무단장 안 오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하면서 30분 동안 이제 대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1, 2, 2로 1, 2 해상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육지에서 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119를 바로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112를 부르죠. 육지에서는. 이게 맨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 전문가들이라서 112가 그들에게는 119와 같은 거니까 당연히 바로 갔었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맞아요. 신고를 했어야 돼요. 휴대폰도 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혜경에 신고했는지 여부도 자기는 모르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분을. 침몰하는 배에서. 근데 그게 가능한가.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침몰하는 배에서 고무단정이 온다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지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올라가지 않고 손을 잡고 구명조끼를 다 입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손지태의 진술서를 보면 구조가 되기 전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냐 그 위치에 그러니까 거의 이동하지 않고 다 7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각자 그럼 무엇을 했냐고 그러니까 박기호는 멍하게 벽에 이제 기대고 앉아 있었고 이수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벽에 이제 있었는데 조기장 전영준과 박성영, 이영재, 김규찬은 각자 자기 방 앞에서 역시 벽에 기대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사람들이 3기사 침실과 이제 조기장 침실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밖의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밖에 이렇게 보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기관장이 갖고 조기장하고 조기수들이 누워서 밖을 빼꼼히 이렇게 내다보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걸 30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상체만 올려서 이렇게 이제 밖을 봤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고무단정이 오나 안 오나 그걸 이제 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라이프 자켓을 입고 다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 캔맥주를 마셨다고 저희가 이제 그 분노를 했던 게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영재 검찰 진술서에서 그렇게 해서 다 모여 있는데 라이프 자켓 걸치고 복도에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수진이 3기사가 전화 통화를 가족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박기호가 이수진 옆에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면서 이수진을 좀 달랬다고 울어서 그래서 그 캔맥주 한 모금 마시라고 해서 캔맥주도 주고 서로 이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김종임이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조타실로 올라가라. 여기서 위험하다. 근데 얘네들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를 하다가 그냥 복도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3층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안 되겠다 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고무단장이 온 거야. 그래서 타고 탈출을 해요. 완벽히 짜여진 각본이네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 하나 살려고 도망치고
어디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 고무 단정. 응? 헬기도 아니고 네. 무슨 해경이 뭐 야 해경 금방 올 거야 이것도 아니고 고무 단정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30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캔맥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게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밖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인면수심의 사람들이라는 건 알겠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마지막 생존자 성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네, 차분하게 고무단정이 도착했을 때쯤이면은 아마 그 헬기가 도착했을 때죠. 그러죠. 예. 지나고죠. 그때 당시면은 예, 그 소방호수를 통해서 탈출을 돕고 있었을 시간이죠. 예.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 묘사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호수? 소방호수. 네. 소방호수가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올려줘야 됐다는 거. 근데 마침 제가 일하던 곳에서 물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터지고 해서 호수를 보게 됐어요.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었던 건데 7명이 7인조가 9시부터. 네, 네, 30분을 네, 9시부터.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밖을 내다봤다는 것도 너무 엽기적이고요. 그 30분 동안 네. 도망가지 않고 밖을 계속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확인했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9시부터 기관실을 비우고 대기를 했다는 거는 배는 이미 포기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탑승객들은 정상화가 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정말 심각하다고 인식을 한 거는 한참 이제 지나서고 근데 이미 얘네들은 배를 이제 포기를 한 상황에서 다 모여서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캔맥주 먹고 그 상황에서도 승객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것도 물어봐요. 검사가 니네 충분히 9시면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럼 니네가 심각해서 구명조끼까지 입고 있었다면 침몰할 걸 니네 알았다는 거잖아. 그쵸. 바다에 빠질 거 알고 구명조끼 입은 거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 객실로 올라가서 사람들 퇴선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렇게 비상시 구명 슈터 같은 걸 펼치고 이런 이제 임무가 있으니까 그걸 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9시면 충분히 움직이고도 남을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라고 해서 한 9시부터 모여가지고 쭉 구명조끼 입고 대기 그리고 고무 단정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선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옷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어차피 구조는 해줄 건데 선장임을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빤스의 그 창피함도 감수한 거 아닌가요? 옷을 벗다가 못 입은 건가 차마? 너 되게 이쁘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색 제복이 보이면 안 돼서. 네. 글쎄요. 네. 그런데 팬티는 그러니까 벗고 못 입은 거죠. 네. 시간이 안 돼서. 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네. 전혀 다른 이유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구조된 사람들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이제 선원인지 모르고 이제 승객인 줄 알고 구했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진술대로 하면 너무 표적 구조고 이게 한 명의 진술이 아니고 중복 진술이라는 거죠. 당시 네.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기관부 선원들이 중복 진술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또 대진 실문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었어요. 검찰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얘네들 9시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면 살인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렇고 근데 고무단정 이제 구조 과정에서 이제 그럼 승객들을 도대체 고무단장이 가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했냐? 그러니까 구조를 해오긴 했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승객들을 구조하고 싶어서 구조를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보면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구조 동영상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층 로비에서 구조된 분이 이제 진술을 하기를 3층 로비에서 30-40명 정도가 이제 소리를 치면 나올 수 충분히 있었던 거리였다. 해경이 이제 고무단정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근데 해경이 소리조차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같은 프로에서 진술을 한 남자 이제 구조된 분은 진술이 3층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원 기관부 선원들 먼저 구하고 돌아가려다가 자기랑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3명의 네. 가족이 국민적교 호각이 달려 있었던 거야. 그걸 불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강아지네. 자기네들을 태우고 그러니까 나오세요가 아니야. 그 사람만 술랑 태워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된 거야 이분. 호각 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그 선원 이수진 3기사 진술인데 저희가 고무보트로 구조된 후에 경비정으로 가던 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4층 외부 앞판에 승객 3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고무보트는 다시 돌아가서 구해줬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사람 생각은 하지 않고 밖에서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된 거예요. 그쵸. 그게 다예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맞아요. 마지못해 정말. 다시 환기를 시키자면 304명이 죽었고 그 중에 고등학생이 단원고 학생 및 선생님 260명이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인 거죠. 네, 우리가 1, 2, 3정이 그 선원으로 알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이거 정점을 찍는 거죠. 여기 보면은 현묵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후 광주지검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검토를 다 확인했고 보고까지 완료된 네. 보고서예요. 네. 예. 세월호에서 구명보트로 퇴선한 기관실 직원 및 조타실에서 1, 2, 3정으로 퇴선한 선원들은 해경에서 선원으로 분명 알고 있었음. 이게 결론인 거죠. 네네. 그 근거를 보자면 그 근거를 읽어드릴게요. 네. 해경은 일관되게 세월호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구조한 사람들과 조타실에서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타실이 선원들이 근무하는 곳임을 알고 있고 기관실 직원들은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선원들이라는 것을 분명 알 수 있었고 1등 항해사 강원식은 가슴에 청해진 해운이라고 새겨져 있고 선원 중 김경남과 같이 제일 먼저 1, 2, 3정에 탑선하여 선원임을 알 수 있고 2등 항해사 김용호는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어 선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 선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선원도 조타실에서 비상이라는 문을 이용하여 퇴선하였기 때문에 선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타실 내부 설비된 장비를 보고도 선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죠. 정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슬픈 게 아이들은 자기를 인식해달라고 그 명찰이라든지 자기 지갑 이런 거를 꽁꽁 묶어서 비닐로 해가지고 손으로 묶고 나오거나 그랬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므로 눈물 나려고 그래. 아이들은 그랬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선원들은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몇 년 살아 너네는 살려줄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건 야 너희들은 처벌하지 않을게. 너희들은 면죄부야. 그냥 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선원들은 다 이제 그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네. 했는데 그렇죠.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높았던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김경일 하나. 근데 이제 다 인식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면 김경일뿐만이 아니고 1, 2, 3정 해경들 모두 다 지금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 3정 정장 한 명만 처벌이 됐죠.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호가 무엇이냐면 이제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게 우리가 진상규명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성모 씨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탑승객들은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거나 호각을 그쵸. 불거나 아니면 뛰어내려서 건져진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1, 2, 3정이라는 배가 왔는지도 모르고 사망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도착해서 찍소리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왔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303명. 그렇죠.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없기에 맞아. 뭐 123정이 와가지고 뭐 사이렌을 울린다거나 뭐 방송을 했다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선원들 역시도 단 한마디도 전달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탈출하기 바빴지. 그래서 희생되신 분들은 해경이 구조하러 왔구나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헬기만 하신 거지. 헬기는 프로펠러 이제 소리가. 이게 소리는 둘째치고 이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거든요. 헬기가 와서 구조되고 있으니 차례차례 순서에 맞춰서 구조에 탈출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 애들 지갑하고 휴대폰하고 봉지에 묶고 있을 때요.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구조되니까. 네. 그럴 때지. 동엽이 영상, 마지막 영상 중에서 이제 박수영 군하고 동엽이하고 우리 시연이하고 그다음에 예슬이 등 마지막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동엽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까지 하면서 현 상황을 알리잖아요. 해경이 왔다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을 저거 숫자가 어떻게 구하냐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 예, 아이들은 다 알고 간 거라고. 해경만 왔다는 걸 알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뭐 해경에 의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선원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승객들의 입을 통해서 서로가 왔으니까 이제 구조될 수 있어라는 기대를 가졌었죠. 네, 저는 마지막에 그 7반 반장 수빈이가 캡처 떠놓은 사진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기사 올라오고 있는 거, 세월호 침몰했다고 기사 올라오고 있는 거를 캡처로 해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아이가 본 마지막 댓글은 한 500개 되더라고요. 침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객선 침몰 중 이렇게 뜨고 있고 댓글에서는 이미 살아와달라고 막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배가 무척 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세상을 떠난 거고 어떤 아이들은 모르고 간 거고 어쨌든 16, 17살에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이제 7년이 다 돼 갑니다. 예, 우리 이제 8월 되면서 공소시효가 이제 7개월 남은 거죠. 예. 그때까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님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이제 요 의혹은 저희가 이제 그 2015년부터 이제 자료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미 다 확인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쵸. 확인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됐고 지금 검찰 수사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단순히 사참위에서 준 내용 가지고만 지금 기소를 해서 그것도 참 부실하게 지금 기소장이 작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아마 수사가 끝나면 더 이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참 힘든 상황이 점점 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시효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잘하면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 산자들의 욕심하고 산자들의 안위함 때문에 해상교통사고를 당한 그냥 아이들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합니다. 네. 예, 성모님 간단하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 7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구조 세력 이 관리를 했었던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든가 국정원, 기무사 등이 단 한 번도 수사조차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였나요? 국정원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해경이 해체를 했다가 다시 복귀가 됐지만 그때처럼 자료라도 어떤 서버 그 어떤 파일만이라도 그 사소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정말 세월호 참사가 국가 권력기관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못하고 그 자료마저 다 사라지고 있음을
이번에 그 발표로 인해서 이젠 끝났어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년의 그 촛불 시민들의 어떤 용기와 분노 헌신. 이런 네.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로 묻혀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좀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되더라고요. 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좀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예, 그런 의미에서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사이렌이 있어도 불지 않았던 1, 2, 3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이렌도 없고 어떤 통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주시면 저희 정말 힘 많이 받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